네, 안녕하세요. 고소의 테크를 진행 맡은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석준의 딥러닝 트렌드, AI 비전 검사의 리딩 기업 람피플의 이석준 대표님 모시고 이 딥러닝의 트렌드를 매달 알아보는 코너고요. 오늘 이제 3회차입니다. 네, 자, 람피플의 이석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일단 말씀해 주신다면. 예, 오늘은 그 AI를 가속화하려고 하는 네. 그 움직임, 어. FPGA나 네. 가속칩을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음.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네. 인공지능 학습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메타러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AI 가속 칩이 예. 요즘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가장 큰 배경은 뭐라 보십니까? 저는 이제 AI 하면 그냥 우리 다 생각해, 엔비디아 GPU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다 아니야? 뭐 대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요새 다양한 회사에서 이런 이제 AI 가속 칩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뭐. 예, 그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AI 연산을 한다. 네. 그러면 네. 자동차에 GPU를 꽂아서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수행할 어떤 그 AI 연산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리 학습된 패턴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파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크기도 작은, 네네. 그다음에 가격도 싼 네네. 그런 제품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엣지 디바이스의 요구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즉각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그 딥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도 GPU를 꽂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니즈들이 생길 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칩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뭐 딥러닝 가지고 예, 막 할 때는 사실은 뭐 그 자체가 신기했잖아요. 예, 예. 이게 되네? 예. 학습이 되네? 예, 예. 해가지고 학습이 되는 그 과정 자체만 증명한다든지 그럴 때서 우리가 PC에서 뭐 GPU 기반으로 해도 됐지만 이제는 그 신기한 걸 떠나가지고 이제 실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엣지 분야건 뭐 자율주행차건 다양한 분야에 이것이 접목이 돼서 실행이 되려고 하니까 예. 이제 학습한 거를 실행하는 거니까 네, 예.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속도라든지 네. 경량화라든지 예, 예. 이런 것이 되게 파워. 중요해지는 네, 세상이 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현실적이 돼가는 예, 거예요. AI 그죠? 기술을 더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AI 에브리웨어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네네. 자, 요거는 지금 보면 다양한 이제 인식하는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알렉스네스부터 해가지고요. 예, 예. 네네. 요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으로 이제 발표됐던 오픈 소스 네트워크들인데요. 네. 오픈 소스 네트워크들이 이 어느 종류에 따라서 네. 연산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연산량이 적으면서도 이피션시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의 동그라미가 파라미터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동그라미가 크다라는 거는 네. 연산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 그 많게 되면 연산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여기 네트워크를 보면은 VG19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그 오퍼레이션 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초당. 예, 예. 그래서 뭐 이 그림에 보면은 인셉션 V4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네. 오픈소스 네트워크인데요. 네. 이거는 VGG19의 절반 정도의 파라미터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애큐러시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예. 위로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너무 예. 좋은 거고 네.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되게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빠르다는 거죠.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선정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는 분야에 맞춰서 적절한 네트워크를 선정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원이 큰 원이 있고 네. 작은 원이 있거든요. 그건 네. 뭐의 차이입니까? 작은 원은 파라미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네. 예, 아무래도 연산해야 될 그 오퍼레이션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네. 작을수록 이제 왼쪽으로 아. 붙는 그런 경향이 오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엣지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단에서 뭐 학습이 아니라 네. 실행만 할 거라면 네. 실행만 하니 뭐 그럴 아니면 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속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예. 비용 대비 가성비 따져가지고 요 작은 원들 예. 작은 원들이 있는 알고리즘을 채택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작은 원들을 뭐 채택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네, 네. 네네. 예, 이거는 이제 그 토치라는 벤치마크. 예,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들을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시면 아까 VGG19가 네. 224 곱하기 224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데 네. 147 미리세크가 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예. 반면에 뭐 레즈넷 50 같은 경우는 100mS 정도, 그다음에 네.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14mS 정도 걸립니다. 네. 물론 이제 정확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학습할 이미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네. 네. 그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VGG19로 열흘 걸렸던 거를 네. 알렉스넷으로 한다면 하루면 학습이 된다는 네, 네. 의미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런 AI를 구현하려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스피드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현실의 세계에서는 네.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 중요합니다. 예, 학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학습한 결과를 실제로 수행할 때도 그렇죠. 예,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벤치마크 요게 토치뿐만 아니라 이게 텐서플로우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오픈소스? 예, 맞습니다. 네네. 오픈 프레임워크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GPU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여기 테슬라 K80에서 수행을 했을 때 엔비디아에 예. 알렉스넷으로는 1초에 656장 네. GPU 코어가 한 개 있을 때요. 네. 그다음 똑같은 거를 레스넷 50으로 수행했을 때는 한 쉬운 2장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예, 차이가 네트워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아까 텐서플로우나 토치 같은 예. 이거 이외에도 예. 다양한 이제 AI 관련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나요 지금? 이건 벤치마크가 아니고 프레임워크이고요. 프레임워크입니까? 예, 프레임워크이고 예, 이거 외에도 네. 그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이제 차이가 약간씩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오케이. 파라미터 수의 네. 영향으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뭐 학습을 한 달씩 시키고 열흘씩 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지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고요. 이 프루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가지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쓸데없이 좀 많아지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예, 뭐 특정 패턴을 암기를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피하면서 이제 프루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 쳐내서 네. 좀 가볍게 만들어 보자. 그럼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거, 쓸데있는 거. 네. 이제 그 쓸데 있는 것 없는 거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뉴런 값이 뭐가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쳐내는 거죠. 쳐내면서 퍼포먼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 봐가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프루닝이 자꾸 또 나오는 이유도 네. 실행의 이슈들이 막 나오니까 실제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네요. 실제 이제 우리가 산업용 검사에서도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루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걸 줄어든다면 뭐 GPU를 좀 더 싼 거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GPU를 안 쓰고 CPU만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제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가성비라는 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원래 이제 학습할 때는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지만 실제로 학습된 결과를 수행할 때 인퍼런스 할 때는
굳이 그렇게 높은 정밀도가 필요 없이 네. 16비트의 인티저나 8비트 인티저를 쓰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퍼포먼스 차이가 그러니까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할 때하고 99.1%하고 네. 8비트 할 때하고 똑같네요. 그죠? 예. 레스텍 같은 요건 르넷은 이제 굉장히 르넷은, 단순한 네트워크고요. 밑에 카페넷이라는 게 알렉스넷인데 네. 이것도 이제 8비트만 가지고 하더라도 원래 플로팅 포인트 거의 비슷하네요. 연산할- 56.9%, 56.7% 거의 예.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은 한 4배 정도가 더 올라가는 셈이니까 네. 뭐 굳이 이제 아주 정확한 아주 높은 애큐러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픽스 포인트 근사를 시켜서 네네.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양한 비트 수의 조합을 해봤지만 네. 이 조합으로 보면은 뭐 8비트 정도 연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큰 성능 저하 없이 네. 이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엣지당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 활용되겠네요. 네. 그 GPU가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 CPU만 연산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GPU가 들어가는 것들을 얼마나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걸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CNN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어디에서 과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네.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예상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CNN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에서 거의 대부분 연산량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를 네, 그렇네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렉스나뿐만 아니라 거의 여기 살펴본 모든 네트워크들이 거의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가속칩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죠. 네. 이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수행할 건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속칩을 만드는 첫 번째 꼭지 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픽스드 어리스메틱과 요 컨볼루션 최적화를 결합하게 된다면 플로팅 포인트를 쓸 때보다 훨씬 적은 파워로 비슷한 네.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데만 딱 집중을 해버리고, 예, 그죠? 예, 맞습니다. 나머지 가성비 좋은 걸로 해버리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결과로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같이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보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의 뭐 GPU들, 그 다음에 구글의 TPU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서버나 이제 PC에 꽂힌 거겠죠, 이거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과 실행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인퍼런스라고 나온 놈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별했죠. 하나는 데이터 센터하고 하나는 엣지단. 네. 그래서 이제 엣지단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것들이 이제 쓰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산 능력이 뛰어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나오고 보니까 있고요. 이게 FPGA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네요, 보니까. 예, 이제 아까 그 연산을 보시면 FPGA는 자기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아까 그 컨볼루션 부분을 아예 그 부분을 딱 특화시켜서 만들면 GPU도 원래는 그래피컬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바이스고 한 번에 여러 픽셀을 동시에 연산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컨볼루션에 타겟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FPGA는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컨볼루션에 딱 특화된 그리고 데이터 패스를 잘 최적화를 시키면 FPGA로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 그래서 요새 FPGA를 많이 쓰는군요. 뭐 그것도 있고 칩을 만드는 비용이 네. 워낙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FPGA는 뭐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가는 반면에 FPGA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프로그램 바꾸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뭐 칩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뭐 한 1년은 어떻게 보면 잡아야 되겠지만 이건 뭐 현장에서 뭐 보드만 나오게 되면 내가 바로바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가 더 이제 점점 더 발전되면 이 FPGA도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이것도 발전하겠네요. 이 시장이 커지겠네요. 다양하게. 뭐 엔비디아가 요 AI 시장이 나왔을 때 뭐 쌍수 들고 박수를 쳤겠죠, 웃으면서. 네네. FPGA 엔비디아가 알았을까요?
그 젠슨 회장이 네. 처음에 AI 처음에 꿈틀꿈틀거렸을 때 2009년도 이때 알았을까요? 아니 그 이미 그쪽에서는 이 자기네 이 GPU를 제너럴 플랫폼으로 쓸 GPGPU라는 용어들 만들고 그다음에 쿠다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 그 연산이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그래픽뿐만 아니라 연산이 많은 프로세싱에 자기들 칩을 쓰려고 하는 시도를 네. 계속 해왔는데 딱 물이 만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뭐 블록체인 터지면서 네. 또 뭐 같이 이제 예. 근데 요새 또 블록체인 또 시들하니까 예. 주가가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또 요새 또. 뭐 항상 꽃놀이패는 낼 수 없으니까요. 그 FPGA가 그러면 FPGA 그 지금 가장 큰 회사들은 뭐 어디가 있는 겁니까? FPGA는 네. 이제 자이링스라는 주가 좀 사야겠다. 주식 사야겠다. 어? 근데 앞으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오케이. 예, 네네. FPGA는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프로그래머빌리티와 네. 뭐 다 좋은데요. 네. FPGA 갖고 양산을 하려면 FPGA 역시 비싸요. 예, FPGA도 용량 큰 것들은 수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네 안 맞네. 예. 가성비에서. 그러니까 FPGA로 검증을 한 다음에 정말 이제 바뀔 게 없다 싶으면 이게 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네네. 효율적이 파워 면에서도 칩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FPGA가 좋은 점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은 있는데 정말 이제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양산에서 다른 얘기네요. 다시 고민을 또 해야 그렇네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백만 개의 단위로 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마 칩을 만드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뭐 수만 개, 뭐 한 10만 개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FPGA가 또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통신 서버라든지 그런 데도 네. FPGA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시장이 뭐 칩으로 했을 때 수천만 개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버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이제 가속 칩 뭐 왼쪽에 보니까 뭐 처음 보는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인터넷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신규 회사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AI 가속 칩이라든지 뭐 뉴로모픽 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뭐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뭔가 남들이 생각 못한 구조로 그렇죠. 또 뭔가 결과를 내놓으면 또 다른 또 네. 여기 회사 여기 뭐야 여기 가운데 있는 회사 여기 신규 회사 같은 처음 들어본 회사 같은데. 네. 뭐 저도 이제 오래 알았고요. 저희 이 회사하고는 이제 가이팔콘, 저팔콘이라는 회사고요. 뭐 USB 같은 그런 보드에다가 보드 형태를 꽂아서 아까 보셨던 그 컨볼루션 부분을 가속화하는 그런 엔진을 갖고 있는 칩이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다양한 그렇겠네요.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앞에서 아까 뭐 프루닝이라든지 뭐 픽스트 포인트 어리스메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살펴봤던 건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건 아까 FPGA 얘기했고, 우리 이제 메타러닝 얘기 좀 하죠. 메타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그 기계가 학습을 잘하게 학습을 배워주게 하는 거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왜 필요할까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형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를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기라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딥러닝 이전 시대 같으면 한 장 뒤로 넘겨주시죠. 이제 룰로 짰겠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특징은 뭔지. 그래서 뭐 고양이는 뭐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귀는 쫑긋하고, 그다음에 눈은 뭐 동그랗고 뭐 하여튼 뭐 털은 고양이 털의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고, 개도 개의 특성을 찾아서 누군가가 어떤 룰을 짜서 이러면 개고 이럴 때는 고양이다. 그다음에 이럴 때면 개가 아니고 저럴 때도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룰을 짰고요. if then else 룰이죠, 결국.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if then else 갖고 한다는 것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고양이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개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룰을 짜라고 하면 아마 짜다가 대부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하여튼 룰
방식의 문제를 만약 룰 발표 됐다면요. 예. 우리 어차피 그동안 우리가 코딩하는 게 다 if else였지 않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예. 이미 다 나왔겠죠. AI 예. 이전에 이미 다 이제 그죠? 모든 걸 예, 예.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나왔겠죠. 이미 if else로 할 수가 있었다면. 예, 그 전에는 언제 딥러닝 이전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룰로 다 못 짜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퉁치고 넘어갔던 예, 그렇게 했는데 예, 딥러닝 방식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편해진 거죠. 네. 예, 딥러닝 방식에서는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이제 네트워크에서 특징도 추출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인베리언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도 자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람은 데이터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 데이터가 가이던스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좋은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가이던스를 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려면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 개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개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분포도가 개 분포도하고 맞으면서 다양한 개를 커버하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것들을 잘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정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네. 확보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다행히 여기의 그림의 경우처럼 네. 대용량 그 데이터 막 그러니까 120만 장. 네, 레이블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사진은 뭐 사람들이 많이 찍고 뭐 음성도 많이 녹음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지만 우리가 AI를 학습을 시키려면 지금도 대부분 슈퍼바이저드 방식, 그러니까 얘는 뭐다라는 이게 들어갔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다 작업을 해주려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이제 그럼 여기 ILS VRC가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고요. 네. 여기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 120만 장이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챌린지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누구 망이 제일 좋은지를 여기서 이제 전 세계 월드컵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이 달린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딥러닝 연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뭐 특정 분야 같으면 이제 자기들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들의 전문 지식이 없이는 뭐 도저히 데이터를 확보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존재하고요. 요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해서 보면 셔터스탁 뭐 이런 데서 유료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다운받아서 페이를 하고서 네.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저작권 프리로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렇게 각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이제 파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의 다 레이블링을 달려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자 하는 네. 게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의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어린애들도 기린 같은 경우는 워낙 특이하고 강렬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룩말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 한 장만 보여주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다음에 다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뭐 비둘기를 보여줘서 네. 얘가 비둘기인지, 예? 얘가 뭐 참새인지 아니면 카나리인지 뭐 이런 건 쉽지 않겠죠, 그죠? 예, 예.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많이 보고 또 암기도 필요하고 뭐 그러겠지만 뭐 기린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네.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은 한 장만 보여줘도 음.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파는 뭐 이륜 전동차 비슷한 그런 건데 네. 이륜 스쿠터 비슷한 건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뭔지는 금방 알 거고. 그렇죠. 지금 시청자들도 딱 보고 이거 안 타본 사람도 이게 뭔지는 알겠죠. 예, 운동화 예, 뭔지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AI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처럼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조금만 데이터를 조금만 주더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까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되고 네네. 있고 그게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뭐 AI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지금 특정 태스크만 잘 푸는 그거를 이제 내로우 AI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 수준의 AI를 제너럴 AI. 그다음에 이제 사람보다 적어도 수십 배 이상 능력이 뛰어난 거를 슈퍼 AI라고 구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은 그러면 네로 AI로 하셨는데 예.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해서 고양이만 인식을 시켰어요. 예. 잘해요, 얘가. 예. 그럼 얘가 개를 하려면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되죠, 지금. 아, 완전히? 예. 아. 뭐 알파고가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예. 걔가 아직 음성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 네네. 예, 그처럼 음. 예, 지금은 AI라는 게 특정 태스크에만 딱 한정된 그런 능력, 그런 쪽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지만 네. 조금만 우리가 봐서는 이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려면 예, 바닥부터 새로 네. 예, 다시 수만 장, 수천 장의 이미지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냐. 아, 네네. 그래서 이런 데서 출발하고 나온 게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여기 어렵게 정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쉽게 정의하면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기.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뭔가 학습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 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러닝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뭐 이 우리가 기계를 머신러닝을 이제 뭔가 학습을 시킬 때 일단은 빨리빨리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일단? 예, 빨리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예,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데이터가 적어도 된다라는 점. 예.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일반화를 더 잘 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가르쳐줘도 이제 예, 된다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한다. 예, 예? 예. 뭐 10가지 안 가더라도 네. 하나를 가르쳐 주면 네. 셋을 한가, 다섯을 한다. 이런 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사람이 이제 머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그림도 이해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음성도 네네. 다 이해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듯이 AI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랑 비교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형적인 이제 그 딥러닝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예. 그거하고 이제 메타러닝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 좀 학습. 예. 먼저 이제 메타러닝을 이해하려면 네. 일반적인 AI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이제 주제가 계속 개와 고양이니까 네, 네, 네. 예,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는 네. 구별하는 그런 어떤 AI를 개발한다. 그럼 먼저 이제 고양이 사진을 넣어줍니다. 네.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고 쭉 이제 결과를 보면 뭐 아직 학습이 안 됐으면 당연히 얘가 고양이라고 판별을 못 해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고양이라고 나와야 될 것과의 차이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로스 펑션, 그러니까 차를 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백 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백워드 패스를 통해서 네. 그레디언트라는 거를 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해진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오차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그림을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처음보다는 네. 에러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수십만 번 뭐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됩니다. 고양이 사진을 주면 고양이라고 네, 인식하는 고양이라고 거죠. 인식하는 거죠, 이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폼나게 표현한 네네. 거고요. 이제 이 딥러닝 AI가 학습하는 방식에는 그레디언트 디선트라는 방식을 주로 쓰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디선트라는 방식은 왼쪽의 경우처럼 함수가 저렇게 예쁘게 최저점이 우리가 이제 어떤 최저점을 찾아가는 네.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오차가 최저가 나는 그죠? 아니 실제- 함수의 모양이 함수의 모양이. 예, 최저가 되는 점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아, 지점이라고 네네. 한다면 네. 이거는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든 기울기가 가장
커지는 방향으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네. 결과적으로는 최적의 포인트에 도달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딥러닝 망은 워낙 수없이 많은 파라미터들, 뭐 수억 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여기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이쁜 모양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저 오른쪽의 그림도 사실은 이것도 심플한 편인데요. 네.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포인트가 글로벌 미니마, 저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로컬 미니머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들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마치 말의 안장 같은 그런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네. 양쪽에서 보면은 저점이긴 하지만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이렇게 뱅뱅거리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네, 네.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A라는 여기 그림에서 A라는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글로벌 미니마까지 가려면 네. 잘못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도 빠질 있고 수 있죠. 새들 포인트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저 봉우리 뒤쪽으로 돌면서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죠. 계속 못 찾고 헤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요 글로벌 미니마 근처에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망은 대부분 그 파라미터들을 랜덤 초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같이 이제 랜덤 초기화를 하더라도 왼쪽은 이게 로컬 미니마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가면 네네네.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 대부분의 경우는 오른쪽보다 훨씬 복잡한데 네. 랜덤 초기화를 하게 되면 찾아가는 시간이 그러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 네. 아니면 시작 위치를 랜덤 초기화 대신에 최적화된 포인트 근처에 시작한다면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네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건 추정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메타러닝 방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네, 한국인의 밥상에서 보니까 네. 숭어 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 숭어라는 놈이 워낙 빠른데요. 보통은 이제 어군 탐지기 같은 거를 이용해서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그쵸, 보고 소나를 이용해서. 그물을 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얘들은 이렇게 그렇게 깊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배들이 다가오면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산 꼭대기 위에 이렇게 막루를 짓고 네. 이제 이 절정 고수. 예. 그 고수 한 명이 이제 올라가서 네. 바다에 이제 배가 여러 개 떠 있고 네. 이제 고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 숭어가 오는 조짐이 보이면 배들한테 신호를 줘서 이게 일거에 둘러싸면서 잡게 하는 방식. 어느 부분 가라고? 예. 위치까지 알려주고? 예.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막루에 있는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메타 러너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요 막루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지. 네. 예. 그러면 그 앞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에도 이런 이제 이 숭어잡이하는 고수처럼 메타 러너가 따로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원래 공부해야 될 게 모델이고요. 네. 그걸 보통 모델 러너라고 부르거든요. 네. 메타 러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 러너는 뭐 모델 러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 주의 있게 보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쑥 넘어가셨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그거는 이 모델은 보통은 망에 이제 초기 값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고 원래 나와야 될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였기 때문에 네. 고양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차를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학습이 안 됐을 때는 차가 많이 발생할 거고 그 차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들고 네네. 그거를 뱅뱅뱅 도는 방식으로 네네, 이제 그렇죠. 보통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메타 러너로 들어가게 되면 메타 러너는 요것들이 이제 학습이 잘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학습이 잘 되는지 안 돼. 아까 그 모델을 할 때는 고양이 사진을 넣어줬기 때문에 고양이라는 게 딱 있고 네. 고양이하고 비교해서 이제 어떤 차를 구했는데요. 메타 러너 방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네. 그러면 요 이제 모델 러닝 사이클을 여러 스텝을 돌립니다. 네네. 여러 스텝을 돌리면서 차를 구하고요. 그 차를 구한다. 그 차 값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학습이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 모델이 이 지금 찾아가는 방식이. 네네네. 그래서 학습이 이제 잘 되고 있으면 차가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메타 러너가 이제 학습을 제어를 할 수도 있고 학습을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러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입, 뭐 이걸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뭐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러닝 하면은 뭐 원샷, 퓨샷 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원샷이 좋은데 원샷은 너무 좀 힘드니까 퓨샷으로 가는 거군요. 퓨샷은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학습시킬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좀 광의의 데이터 세트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메타 러너를 학습을 시키고요. 메타 러너가 학습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특정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메타 러너가 그 학습 과정에서 요 델타가 차거든요. 이게 요걸 받아가지고 다음 그러니까 세타 제로의 파라미터를 세타 1의 파라미터로 이제 만드는데 메타 러너가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학습이 되고 나면은 몇 장 안 되는 이미지 가지고도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메타 러닝이 발달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 이런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다양한 머신러닝 또 알고리즘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데 그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메타러닝이 제시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게 맞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 보면 클라우드 오토 ML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런 형태 이제 어떤 거를 쓸 거냐, 어떤 네트워크를 쓸 거냐를 이제 얘가 학습을 데이터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이제 최적의 망을 선정해 주는 거 또는 뭐 나스라고 해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게 최적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쪽 분야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데이터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컨셉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어떤 스페이스 다른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트윈처럼 다른 스페이스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그 속에서 메타러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메타러닝이 잘 된다라는 올해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메타러닝에 관련된 논문들은 뭐 너무너무 많고 저도 뭐 아직 다 읽어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누군가가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어떤 좋은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낼 걸로 이제 기대합니다. 결국 이제 이 메타러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전문가 영역으로도 가는 것 같네요. 얘가 발전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특정 태스크에 한정됐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풀어서 좀 더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좀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오는 어떤 길이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실제 현실에 이제 적용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핫토픽입니다 지금. 그럼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뭐 앞으로 또한 몇 년 뒤면 구현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실제. 사람들이 뭐 엄청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좀 더 정말 효율적으로.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 뇌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참. 전 이런 걸 할 때마다 요새 일반 회사에서 이제 RPA라고 해가지고 AI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인간이 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다 소프트웨어 보시다 알아서 이제 하는 것들이 지금 요새 많이 이제 확산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딥러닝이 아니라 메타러닝을 하는 이제 뭐 딥러닝 같이 결합이 돼 버리면 굉장히 파워풀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화이트 칼라 쪽의 업무들은 굉장히 달라지겠구나.